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2억 원입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마음에 드는 번호로 하려면 경매로 사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번호판 하나가 5억 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는 소식도 있고, 작년에 호주에서는 110년 전에 처음 나온 자동차 번호판이었는데 245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억 원에 낙찰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세계 곳곳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건 주술적인 의미로 소위 좋은 번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 번호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바꾸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의 번호 체계는 용량이 거의 다 차서 이제 숫자를 하나 더 늘리거나 아니면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2주 동안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에 자동차 번호판 경매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 경매 입찰에 붙여서 비싼 가격 내는 사람에게 파는 게 경제 원리에도 맞고, 또 거기서 생긴 돈을 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길에서 저도 가끔 좋은 번호 차량을 보면 저 번호 어떻게 저 차는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의심과 오해를 맞는 일도 막을 수 있겠고 말입니다. 예, 3월 1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갱신할 때쯤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계속 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지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이 문제 재테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현지를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철강 제품 수입할 때 보복 관세를 붙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뒤로는 한 나라 빼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네 나라는 예외, 그래 너네 나라는 봐줄게, 이렇게. 네. 주말 사이에 호주가 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먼저 빠졌고요. 예. 뭐 이미 지난주 소식이니까 알고 계실 테고, 주말 사이에 호주를 뺐습니다. 호주를 빼고는 뭐 호주는 우리하고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뭐 중요한 나라다.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호주하고 미국은 절친이죠, 절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일 할 때 호주가 반대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주 총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매우 공정한 상호 간의 군사무역 관계를 약속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주와 안보 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이자 위대한 나라인 호주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보 뭐 이런 거에도 그렇고 뭐 매우 우리도 중요한 나라 같은데 왜 우리는 빠지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원점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오면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에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 여기서 네. 이제 1% 올려서 25%로 되긴 했지만, 두 번째 안이 12개국에만 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번으로 갔는데, 사실상 거의 두 번째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번 하고 나서 철강 많이 수출하는 그 12개국에 안 포함된 국가들은 빼주는. 예, 슬슬 빼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도의 이제 트럼프식의 전략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네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걸 들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빼줄 수도 있고 안 빼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래 호주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워낙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 슬슬 빼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처음부터 타겟으로 놓던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싼 제품을 사서 미국에 팔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그리고 뭐 유럽 이 정도가 주 타겟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길 때의 명분은 네, 철강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유사시에는 무기도 만들고 또 산업의 근본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철강 업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매겨야 된다는 게 이게 트럼프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게 호주산 철강이 넘어가든 한국산 철강이 넘어가든 미국 철강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는 또 호주는 미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니까 봐준다고 아예 그냥 속마음을 드러내 버렸어요. 사실은 이래서 봐주고 싶더라도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좀 찾아서 다른 나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게 보통 관행일 텐데 네. 참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그간 진짜 통상이라든지 외교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런 연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호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면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아까 주 타겟이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품목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미국에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걸 예. 미국에서 해소해라라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굳이 딱 이거 하나만으로 놓고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철강 플러스 이제 FTA 재협상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빼려고 노력하다가 잘못하면 FTA에서 뒤통수 크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면서 지금 통상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건 중국산 저가 철강이 덤핑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데 네, 그거를 막아놨더니 중국이 바로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다가 예, 한국이 대충 손봐서 미국으로 또 다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한국산 제품도 우리가 관세를 무겁게 매겨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미국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대미 철강 수출량 중에 중국산 사용률이 우리나라 2.4%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GM이 우리나라 공장 구조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지금 GM 측이 새롭게 지금 얘기 나온 게 그 베리 앵글 사장이라고 가끔 한국에 들어왔던 사장 있잖아요. 네. 글로벌 이제 물량 조절하고 하는 대표 사장. 이 사람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 GM을 다시 살리고 하고 싶은지를 직접 GM 본사에 와서 회장도 만나고 하면서 그 뜻을 확인하고 가라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GM이 확실히 한국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GM 쪽에서 우리 정부에 몇 가지 던진 안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7개 정도를 GM 쪽에서 산업은행 쪽에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 있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9천억 규모의 차입금 전액을 GM이 출자 전환하는 것 이건 이미 얘기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2개의 그 차종을 신차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것도 한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 GM이 보유한 디자인, 차량 개발 및 연구 개발 역량을 미래 신제품과 기술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국내 R&D 역량의 전문성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 조금 새로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는 회장까지 지금 미국 본사로 불러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GM이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읽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실사 카드를 던지면서 협상에서 정부가 조금 더 약간 우위의 자세에서 그래 너네가 원하는 것 들고 와 보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 GM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와서 우리 의지 확인하고 얼른 너네도 도와줄 거 있으면 빨리 카드를 꺼내줘라고 지금 GM 쪽에서 요구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GM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 안 해도 어차피 10년 정도는 한국에서 더 공장을 돌릴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좀 강하게 나가서 우리도 별로 안 해줄랜다 알아서 하든 말든 해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돈을 넣어야 이 친구들이 남아있을지 참 애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 비용을 내겠다고 나섰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 패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북 특사가 가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 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가능성이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언론들도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거의 제외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일본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일본 당국자가 만약에 북한 핵사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일본이 모두 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이게 한 초기 비용이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3억 원이요? 3억 엔. 그러니까 30억? 우리 돈으로 30억.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도 우리가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하고 김치현 기자하고 어떻게 지인들끼리 좀 모아도 어떻게 대출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일본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신들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만약에 이제 비핵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북한에 들어가서 핵사찰 같은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의 비용을 일본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 지금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약간 강경파로 대북 압력 노선을 주도해 왔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사실 평창 올림픽 전에도 아베 총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걸 연기하면 안 된다,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올림픽 기간에 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이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 지금 일본이 약간 야 우리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야. 여기서 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참 많긴 한데 네, 이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고 참 예,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최흥식 금감원장이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네요. 요즘 금감원이 저 다른 은행들한테 채용할 때 왜 불공정하게 했느냐고 야단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금감원장도 이제 금감원장일 때가 아니라 예전에 하나은행에 있을 때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2013년도에 지금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라는 전화를 받고 네. 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그 지원한 사람의 이름을 건넸다라는 것이죠. 내 대학 동기인데 얘가 지원했단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채용 청탁이냐 예. 아니냐를 놓고 지금 서로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채용 청탁으로 되든 뭐 결과적으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오든 그게 결과적으로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을 왜 은행장을 통해서 합니까? 지원은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형식대로 거기에 맞춰서 은행장을 통해서 지원을 아니에요? 한 건 아니고요.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예. 했다는 사실을 지인이 이제 사장한테 우리 아들이 지원했네라고 예. 말을 한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사람이 지원을 했다네라고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지원했는데 뭘 그걸 또 알려주냐고요? 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이거 채용 청탁이 분명해. 야 사장이 더군다나 명단 주면서 인사과에 야 이 사람 지원했다는데라고 얘기하면 그 행간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얘기해 줍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최영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달한 사안이지 자기가 얘를 뽑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절차상에서는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방금 전에 이진우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금감원이 여러 은행들의 채용 비리를 조사할 때 2013년도 이후부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이걸 덮기 위해서 뒤쪽 사례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영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이런 채용 비리를 가지고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태 회장의 3년임이 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그 김정태 회장이 3년임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김정태 회장 등등에 대한 흠집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채용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언론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 해명은 하고 있는데 해명에 있어서 또 다른 뭐 문제가 제기된 게 이렇게 그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거나 명단이 전해진 사람들이 그 서류 전형을 안 하고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하고 사과면 네. 애플이네요, 애플. 예. 베트남의 커피. 예, 커피는 커피죠, 그냥. 맞습니다. 이거를 맛 교환하는 바타 무역이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과하고 커피하고 맛 교환한다는 게?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고 팔 때 화폐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요즘 과잉 생산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농협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터키에서 국제농협조합 농업기구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트남하고 베트남의 커피하고 남아도는 사과를 직접 교환하는 형식의 바텀 무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요걸 지금 추진해 보겠다. 농협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돈으로 계산해야 될 걸 물건으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농협은 사과를 주고 커피를 받아와서 네. 이 커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왜 중간에 돈을 굳이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사과는 사과값 주고 커피는 커피값 주고 오면 될 텐데 우연히 그 금액이 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공정 가격으로 보기보다는 네. 서로 남는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네. 물량으로 교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양쪽이 남는다. 네. 그러니 각자 뭐 원가가 얼마인지 따지지 말고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건으로 썩는 거니까 예. 나누자. 예. 그런 방식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바텀 무역을 추진한 적이 없어서 네. 이런 바텀 무역이 뭐 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과잉 생산되거나 하는 하나의 활용 방법으로 농가에서는 어차피 커피를 사다가 자신들이 가공해서 팔거나 할 수 있다라면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양쪽 국가에서 남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바꾸면 서로 좋긴 하겠네요. 네. 원래 무역이 그래서 서로 좋은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바터했죠. 근데 나중에 화폐라는 게 중간에 끼어든 거죠.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임성준 씨가 소방차가 쓰는 물은 공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수도요금 냅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께서는 구급차는 고속도로 지날 때 통행료가 면제입니까? 아니면 통행료 내고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셔서 한꺼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소방차에서 쓰는 물은요, 소방관들이 뭐 라면 끓여 먹을 때 쓰기도 하고 소방서 안에서 샤워하는 용도로도 쓰겠죠. 그리고 소방차에 채워서 불 끌어갈 때도 그 물을 쓰는데 모두 다 수도요금을 내고 씁니다. 소방서 건물 자세히 보시면 앞마당에 급수탑이라는 게 있대요. 그 소방차에 담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급수탑에 수도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그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리 가정에서 수도요금 내듯이 수도요금을 냅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물은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하고 똑같은 물인데 요금은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나 주민센터에서 쓰는 수도요금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거하고 요금이 같다는 거고요. 대략 1리터에 1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방차 한 대에 작은 차는 한 7,000리터 들어가고요. 큰 소방차는 2만 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평균으로 한 10,000리터 들어간다고 보면 소방차가 불 끌어갈 때마다 소방차 한 대에 한 10,000원어치 정도 물을 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 다 쓰면 또 이제 현장에서 물을 틀어 써야 되잖아요. 급수전. 길거리 우리 보도블록 중간중간에 급수전이라고 있죠. 그 동네에서 불 나면 이제 소방차가 와서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거기에는 계량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만 불 다 끄고 나서 소방대원들이 대략 몇 리터 정도 쓴 것 같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써서 신고하면 그 요금 고지서를 해당 소방서로 보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급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내느냐 안 내느냐 이 질문은요. 구급차는 경찰차, 군용차, 우체국 차량 등등 공적인 업무나 비상 업무를 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서 구급차는 다 면제입니다. 구급차 중에는 우리 119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말고 그냥 사설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상 업무를 한다고 보고 역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한 고민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병원에 갔다 오면 병원비 내주는 보험이죠. 그렇죠.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음. 보장해준다. 그 대개 한 10,000원 정도는 빼고 주기 때문에 네, 그냥 통화하면서. 감기로 병원 갔다 오면 그거는 못 받고 네. 그보다 좀 비싼 돈 쓰고 오면 주는 보험이라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천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하셨으니까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연령층에서 가입을 못 하신 분들 빼면 네. 대부분 가입이 돼 있을 거고 안 된 분들도 아마 회사에서 직장에서 해주는 단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도 많을 겁니다. 웬만하면 가입하고 계신 보험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예. 표준화 이전, 즉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 중에서는 3년마다 갱신되는 분들도 있고 5년마다 갱신되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요즘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매년 올라요? 매년 오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3계단을 한꺼번에 오르냐 한 계단을 뭐 이렇게 촘촘히 올라가느냐 차이긴 한데 네. 자주 오르죠. 이거는 그러면 보통 갱신할 때 보험료 오르는 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건 자동차 보험입니다.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병원 많이 다녀서 청구 많이 했으면 다음에 갱신할 때 비싸지는 그런 구조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데 예. 사실 아프거나 다치는 건 본인의 실수가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거 올려받을 수는 없고 네.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이라는 걸 따져서 받은 보험료, 고객들한테 받은 돈 대비해서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다. 네. 그래서 손해가 크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고 개인한테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나랑 같이 가입한 그 보험 가입자들이 네, 병원 많이 갔으면 그렇죠. 나는 병원 잘 안 갔어도 같이 오르는 거고 네, 한꺼번에 단체로 단체로 오르고 올라가는 내리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기도 합니까 그럼? 예, 실제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려가는 곳이 좋은 곳이냐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 작년에 보니까 25.7%가 평균 내린 보험사가 한 곳 있더라고요. 갱신할 때 더 싸지는? 예, 네. 무려 25.7%가 싸졌는데 보니까 그 전년도에 44.8%를 인상하면서 제일 높이 인상을 한 보험사라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너무 비싸게 받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율이 생각보다 낮았던 거죠. 네. 내려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 각자 최초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3년마다 갱신되는 분도 있고 5년마다 갱신되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5년마다 갱신되는 분은 평생 계속 5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네, 만기까지 계속 5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분들은 매년 갱신하는데 네. 그럼 아예 갱신 안 하고 나는 무조건 한 달에 얼마 내면 평생 동안 이 보험료가 유지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실손보험만큼은 비갱신형 상품이 없고요. 이건 표준화라 그래가지고 어디 보험사를 가든 뭐 생명보험사를 가든 손해보험사를 가든 보장 예. 내용과 이런 갱신 주기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년이든 혹은 매년이겠군요. 앞으로 요즘에는 그렇죠. 보험회사가 한 1년 해보고 이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거고 네,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리거나 안 올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험회사면 그럼 무조건 손해 많이 났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 손해율이라는 건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제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 자체 통계하고 예.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야 쭉 보니까 손해율이 요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참조순 보험료율이라는 걸 금감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인상폭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보험사는 그걸 보고 네. 그래 우리 보험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똑같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손해를 봤으니까 플러스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완벽하게 보험사의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 데이터만 맞다면 네. 우리가 많이 쓴 의료비니까 우리 모두 나눠서 부담합시다. 부담하다 보니 좀 올랐네요 하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전 중간에서 이거 속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말씀하셨지만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데도 여기도 보험회사들이 돈 내서 만든 곳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이제 커트를 하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결국은, 올리지 말아라. 네. 가급적이면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금감원이 가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뭐 금감원이 워낙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바쁘세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정한 보험사는 손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연히도 여기서 보험비가 많이 나갔거나 예. 했으면 그럼 막 2배씩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인사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25%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2016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는 그 제한폭이 잠시 사라졌었어요. 보험료 자율화라고 해가지고 네. 보험회사 니들끼리 좀 경쟁을 해서 좋은 보험 좀 만들어내고 보험료 좀 싸게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이게 거꾸로 너도 나도 앞다퉈 올리다 보니까 네. 아예 올해부터 다시 규제가 들어가서 25%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서요. 1년에 25%씩? 네, 연간 25%면 계산해 보면 이 만약에 25%를 꾸준하게 인상이 되면은 한 3년 정도면 2배가 오르고 네. 10년 정도만 적용해도 한 9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뭐 20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86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5%로 꾸준하게 오르는 매년 거는, 올리면 예, 어이구.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이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는지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보장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 실손보험은 이제 전국 어디서 가입하든 어떤 보험회사 거든 보장 내용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해주는 걸 저기서는 안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면 네, 보험료를 싸게 낼수록 좋은 것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럼 언제 가입한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 보험회사마다 다르다는 거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네, 보험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손해율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A라는 보험사는 10,000원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B라는 보험사가 15,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A가 반드시 좋다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네. 갱신될 때 A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상폭, 과거의 인상폭이라든지 손해율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면이 있습니다. 그럼 갱신할 때가 되면 예. 이제 최근에 가입한 분은 매년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가입한 분들은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네. 갱신할 때가 되면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차피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셔서 1년짜리 갱신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깨고 새로 가입하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나 보장 내용이 똑같다면 네. 갱신할 때 우리 보험사는 이만큼 올랐네? 좀 싼 데 없을까 해가지고 갈아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그러면 이제 신입생이 되는 거죠. 다른 그렇죠. 보험회사에 가면. 예, 신입생이 되는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치신 이력이 있으면 즉 보험사의 거절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입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안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시중에 판매되는 실손은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신입생이 되게 되면 그 예. 청구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제로부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다음에 다른 보험사로 가면 네, 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른바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 못 받는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거는 공유 안 하나 봅니다. 네, 그거는 공유 안 해줍니다. 질병 이력은 공유해요? 네, 질병 이력은 뭐 보험금을 어느 정도 청구가 됐는지 왜 그거는 공유해요? 또? 고지의 의무를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공유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공유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할 때가 됐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걸로 나오면 예. 내가 다른 보험회사로 이동하면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건지 일단 알아는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아보고 실제로 가입되는지 확인하고 네. 가입된다고 하면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요즘 실손 말고 옛날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크실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100% 보장해주는 실손들. 이거 지금 실손으로 갈아타면 80%밖에 보장 안 해준다는데 네. 갈아타는 게 좋아요 말아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0% 보장이라는 건 병원비가 10만 원 들었으면 10만 원 다 주는 겁니까? 입원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입원해서 막 1,0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다 주고 요즘에는 어떤데요? 80%만 지급을 해줍니다. 입원비는 예, 입원비는.
근데 통원은 과거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만 자기가 내면 네. 나머지는 100%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이 약간은 다른데 조금씩 다릅니다. 통원이야 뭐 5,000원을 빼나 100만 원을 빼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렇죠. 입원할 때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왔으면 1,000만 원 다 주는 거하고 네. 800만 원만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차이가 있네요. 있죠. 그런데 이 80%라는 거의 한도가 그러면 3천만 원 입원비가 나오면 네. 100% 주는 거에서는 3천만 원 주고 80% 나오는 거에서는 2,400만 원만 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20%의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걸 초과하면은 보험사에서는 다 줍니다. 80%짜리라도.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뭐 손해를 크게 본다면 200만 원 정도 더 보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원도 아까 자기부담금이 과거 거는 좀 적기는 하지만 예. 통원 일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과거 거는 한 30일 정도 또 뭐 휴직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복잡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소장님께서 예, 옛날에 그 보험 가입하고 계셨는데 네. 비싸다 싶으면 갈아탈 거예요, 안 갈아탈 거예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은 갈아타는 게 좋고 어떤 분은 남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면 표준화 전에 실손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보험. 옛날 보험은 해외 치료도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외 치료비도 40% 정도는 지급을 해주고 네. 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짜잘짜잘한 자기부담금도 합쳐놓으면 큰 돈이니까 예. 옛날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나는 가입해놓고 진짜 1년에 한 번 병원 갈까 말까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100%냐 80%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시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네. 또 손해율이라는 게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많은 곳에 속해 있는 게 변동폭이 좀 적겠죠. 옛날 실손 가입자들은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선 조금만 물이 출렁거려도 내 보험료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예. 제일 그냥 싼 곳을 찾아서 이른바 메뚜기라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근데 확 와닿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네. 어느 때가 되면 다른 곳에서는 안 받아줄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그렇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예. 그럼 그때는 그냥 거기에 정착하는 걸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험료는 지금 당장에는 아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비교는 어디서 해줍니까? 예,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이 실손보험도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싼 보험, 가장 비싼 보험들 쭉 나열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다모아. 예. 이거는 검색창에서 보험 다모아라고 치면 나와요? 그렇죠. 보험 다모아 또는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치셔도 이 보험 다모아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가면 실손보험료를 비교해준다. 네. 자동차 보험은 알아서 비교해주고 막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실손보험은 그렇게 그냥 해주는 일일이 내가 인터넷 안 가입해도 네. 인터넷에서 검색 안 해도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아직은 없나 보죠? 네, 자동차 보험도 그렇게 해주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더 떼가기 때문에 예. 안 해주면 그만큼 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혹시 쪼개서 가입하는 건 안 되죠? 아, A 쪼개서 보험사, 가입하는 건 B 보험사의 반반씩.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보험사가 거의 없어서 네,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그 보험사가 제일 싼 곳이냐라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지금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모터쇼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전시하고 새로운 신차를 발표하는 그런 쇼인데 요즘에는 어떤 신차가 발표됐다는 것보다는 차량 공유 사업 그 자체가 오히려 모터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바 모터쇼를 취재하고 오신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유 사업이라고 하면 네 차 내 차 이제 서로 금 긋지 말고 네, 그냥 그렇죠. 같이 쓰자는 건가요? 예를- 카 쉐어링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 저랑 이진우 MC하고 둘이 공동 명의로 한 대 사서 네. 안 쓰는 시간에 서로 나눠 타고 그것도 쉐어링이고 예. 여기에 뭐 한 명 더 넣을 수도 있고 많게는 뭐 10명까지 넣을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도 나눠 타는 걸 쉐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진우 MC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빈자리가 많으니까 저를 좀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라이드 쉐어링, 네. 탑승을 공유한다. 카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카풀이라고도 네. 하고요.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내 차가 아닌 누군가 또는 다른 차를 내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공유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차를 사서 나는 이건 빌려주는 차로만 쓸랜다라고 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저 피서지에 있는 콘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 한 칸을 막 10명한테 분양을 하고 네. 1년에 필요할 때마다 나눠 쓰는 예약하고 거죠. 회비 내고 쓰고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도되고 있는 일부 서비스도 있고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는 곳도 있고 네. 또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곳곳에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그럼 더 확산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보는 겁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왜 공유 사업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그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해서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자동차가 빨리 소모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 소모를 주로 하는 사업자가 앞으로는 공유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개인이 차 사지 않을 거고. 그렇죠. 개인은 자동차를 사도 보유 기간이 늘어나겠죠. 예. 대중교통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유 사업자들이 자동차를 빨리 소모해서 네. 이 사람들이 이른바 구매의 큰 손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회사도 이 사업에 뛰어들자라고 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요즘은 뭐 렌트카도 많아지고 장기 렌트카도 있고 리스도 있고 그래서 이미 차를 그쪽에서 많이 사기도 할 텐데 예. 앞으로는 카 쉐어링 업체들이 차를 주로 사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 쉐어링 업체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 예전에 우버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런 개념이죠.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내가 남는 시간에 남는 좌석이 있으면 승객들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좀 돈 좀 받겠다. 그 대표적인 공유 사업자죠. 예.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구매 파워를 가지게 되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만약에 왜냐하면 확산된다면. 그렇죠. 뭐 꼭 내연기관 아니어도 네. 전기차는 손쉽게 진입할 수 있으니 전기차 만들어서 사세요라고 그리고 우버 사업에 뛰어드세요라고 하면 네. 자체적인 제조와 유통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 내 차 있으니까 우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 등록하고 그렇죠. 기사로 등록하고 필요한 시간에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우버가 차를 한 1,000만 대쯤 사서 그렇죠. 차조차도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잠깐 기사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굳이 1,000만 대를 살까?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제 직접 공유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우버 같은 쉐어링 서비스들을 본인들이 또 만든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제조물을 판매해서 그 구입한 사람에게 공유 사업에 참여하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자신들의 만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개인 보유자에게 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여기에 파트너로 참여하시면 나중에 새 차 살 때 혜택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구매의 창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우버한테 휘둘릴 거다. 그렇죠. 꼭 그렇게 우버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여러 다양한 네. 공유 사업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예. 이른바 제조의 역량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결국은 공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자 만드는 회사가 슈퍼마켓 체인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도 차량 공유하는 회사 어떤 업체 한 번 만나봤더니 이 차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네.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잠깐씩 빌려 타는 아파트에서도 이제 하나씩 갖다 놓고 이렇게 네네. 쓰는 거라는데 제일 고민거리가 가끔씩 이제 장보러 갔다 오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차로. 겹칠 때 그렇기도 하고 생선을 사 오시면 차 안에 그 생선 냄새가 냄새. 한 2박 3일 간다고. 그걸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이 있으면 해보겠다는. 그거 막을 방법이 뭐 방향제 놓거나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불편함은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건 확산될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유 사업 중에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네. 거주형 카쉐어링입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의 카쉐어링은 사실은 우리 예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초단기 렌탈 사업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선 자가용 유성 운송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짧게 빌려주는 거고요. 네. 그 짧게 빌려주는 것도 거주형,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차를 몇 대 갖다 놓고 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 어쨌든 이 차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형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일방적으로 거죠. 편도만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지금은 불법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이 되는 나라도 있고 불법인 나라도 있는데.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은 허용이 안 돼 안 되고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신 고급 택시에 해당되는 우버 서비스는 허용이 돼 있는데 그것도 네. 자가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회사가 영업용 택시를 고급 택시를 구매를 해서 네.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고급은 되고 안 고급은 안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택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우버는 괜찮고 네. 택시 요금보다 싸게 받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공유 이동 서비스의 핵심 사업의 쟁점은 뭐냐면 택시비가 비쌀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싼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겠죠. 택시비가 부담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서비스 부르면 싸니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나라에 허용을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택시 요금이 워낙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다지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그래도 꾸준히 하면 나름대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이건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우리가 이익 싸움이 네.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뭐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죠. 정부가 지금 막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행이 돼서 결제를 해외에다가 해버리니까 그 해외가 한국에다가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뭐 택시 회사의 반발도 좀 있겠죠. 물론 뭐 예. 당연히 이제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걸 다 허용하면 지금 법인 택시 산업금 내고서 운영하시는 택시 회사에서 다니는 기사님들은 다 이거 그냥 하시면 사실상 개인 택시 되잖아요, 이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일단은 택시 회사가 제일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뭐 택시 쪽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지난번에 카풀도 사실은 출퇴근 시간만 하다가 그 출퇴근 시간을 좀 낮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으니 좀 확대하려고 했더니 이제 택시 쪽에서 반발이 들어왔던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실은 글로벌 추세로 보면 지금 이런 공유는 일종의 하나의 대세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들어올 텐데 이걸 계속 막아놓는 게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4차 산업 열심히 밀면서 이거 계속 뭐 허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예.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돈을 넣어야 이 친구들이 남아있을지 참 애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 비용을 내겠다고 나섰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 패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북 특사가 가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 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가능성이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언론들도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거의 제외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일본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일본 당국자가 만약에 북한 핵사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일본이 모두 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이게 한 초기 비용이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3억 원이요? 3억 엔. 그러니까 30억? 우리 돈으로 30억.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 우리가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하고 김치현 기자하고 어떻게 지인들끼리 좀 모아도 어떻게 대출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일본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신들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만약에 이제 비핵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북한에 들어가서 핵사찰 같은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의 비용을 일본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 지금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약간 강경파로 대북 압력 노선을 주도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사실 평창 올림픽 전에도 아베 총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걸 연기하면 안 된다,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올림픽 기간에 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이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 지금 일본이 약간 야 우리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야. 여기서 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참 많긴 한데 네, 이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고 참 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2억 원입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마음에 드는 번호로 하려면 경매로 사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번호판 하나가 5억 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는 소식도 있고, 작년에 호주에서는 110년 전에 처음 나온 자동차 번호판이었는데 245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억 원에 낙찰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세계 곳곳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건 주술적인 의미로 소위 좋은 번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 번호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바꾸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의 번호 체계는 용량이 거의 다 차서 이제 숫자를 하나 더 늘리거나 아니면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2주 동안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에 자동차 번호판 경매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 경매 입찰에 붙여서 비싼 가격 내는 사람에게 파는 게 경제 원리에도 맞고, 또 거기서 생긴 돈을 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길에서 저도 가끔 좋은 번호 차량을 보면 저 번호 어떻게 저 차는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의심과 오해를 맞는 일도 막을 수 있겠고 말입니다. 예, 3월 1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갱신할 때쯤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계속 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지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이 문제 재테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대미 철강 수출량 중에 중국산 사용률이 우리나라 2.4%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GM이 우리나라 공장 구조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지금 GM 측이 새롭게 지금 얘기 나온 게 그 베리 앵글 사장이라고 가끔 한국에 들어왔던 사장 있잖아요. 네. 글로벌 이제 물량 조절하고 하는 대표 사장. 이 사람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 GM을 다시 살리고 하고 싶은지를 직접 GM 본사에 와서 회장도 만나고 하면서 그 뜻을 확인하고 가라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GM이 확실히 한국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GM 쪽에서 우리 정부에 몇 가지 던진 안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7개 정도를 GM 쪽에서 산업은행 쪽에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 있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9천억 규모의 차입금 전액을 GM이 출자 전환하는 것, 이건 이미 얘기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2개의 그 차종을 신차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것도 한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 GM이 보유한 디자인, 차량 개발 및 연구 개발 역량을 미래 신제품과 기술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국내 R&D 역량의 전문성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 조금 새로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는 회장까지 지금 미국 본사로 불러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GM이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읽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실사 카드를 던지면서 협상에서 정부가 조금 더 약간 우위의 자세에서 그래 너네가 원하는 것 들고 와보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 GM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와서 우리 의지 확인하고 얼른 너네도 도와줄 거 있으면 빨리 카드를 꺼내줘라고 지금 GM 쪽에서 요구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GM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 안 해도 어차피 10년 정도는 한국에서 더 공장을 돌릴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좀 강하게 나가서 우리도 별로 안 해줄랜다 알아서 하든 말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알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현지를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철강 제품 수입할 때 보복 관세를 붙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뒤로는 한 나라 빼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네 나라는 예외, 그래 너네 나라는 봐줄게 네. 이렇게. 주말 사이에 호주가 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먼저 빠졌고요. 예. 뭐 이미 지난주 소식이니까 알고 계실 테고 주말 사이에 호주를 뺐습니다. 호주를 빼고는 뭐 호주는 우리하고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뭐 중요한 나라다.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호주하고 미국은 절친이죠, 절친.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무슨 일 할 때 호주가 반대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주 총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매우 공정한 상호 간의 군사무역 관계를 약속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주와 안보 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이자 위대한 나라인 호주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보 뭐 이런 거에도 그렇고 뭐 매우 우리도 중요한 나라 같은데 왜 우리는 빠지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원점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오면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에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 여기서 네. 이제 1% 올려서 25%로 되긴 했지만 두 번째 안이 12개국에만 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번으로 갔는데 사실상 거의 두 번째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번 하고 나서 철강 많이 수출하는 그 12개국에 안 포함된 국가들은 빼주는. 예, 슬슬 빼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도의 이제 트럼프식의 전략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네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걸 들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빼줄 수도 있고 안 빼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래 호주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워낙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 슬슬 빼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처음부터 타겟으로 놓던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싼 제품을 사서 미국에 팔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그리고 뭐 유럽 이 정도가 주 타겟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길 때의 명분은 네. 철강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유사시에는 무기도 만들고 또 산업의 근본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철강 업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매겨야 된다는 게 이게 트럼프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게 호주산 철강이 넘어가든 한국산 철강이 넘어가든 미국 철강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는 또 호주는 미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니까 봐준다고 아예 그냥 속마음을 드러내 버렸어요. 사실은 이래서 봐주고 싶더라도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좀 찾아서 다른 나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게 보통 관행일 텐데 네. 참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그간 진짜 통상이라든지 외교에 관한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런 연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호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면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아까 주 타겟이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품목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미국에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걸 예. 미국에서 해소해라라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굳이 딱 이거 하나만으로 놓고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철강 플러스 이제 FTA 재협상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빼려고 노력하다가 잘못하면 FTA에서 뒤통수 크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면서 지금 통상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건 중국산 저가 철강이 덤핑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데 네. 그거를 막아놨더니 중국이 바로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다가 예. 한국이 대충 손봐서 미국으로 또 다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한국산 제품도 우리가 관세를 무겁게 매겨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미국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